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메모를 남기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점을 남기며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후기를 남긴다.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을 남긴다. 이용현 작가님의 사람이 남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너의 말은 왜 모두 부드러운가? 너의 눈빛은 왜 그토록 따뜻한가? 사실 강한 척하지만 나는 너에게 자주 무너진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높이 세워놓은 자존심도 소용이 없다. 너에게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고 감정은 모두 들통이 난다. 이제는 모르겠다. 좋아하는 너를 앞에 두고 평생을 약하게 사는 수밖에. 이용현 작가님의 나는 왜 이토록 너에게 약한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작년에 벚꽃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온 세상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겠죠? 아름다운 연인과 함께 올해는 그 꽃길을 걸어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애무새 죽이기 1부 6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디 아줌마의 집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친구들은 어떤 모험을 또 계획하고 있을지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스카웃, 한번 생각해봐. 그때 만약 뒤를 돌아봤다면 아저씨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캘퍼니 아줌마는 정오가 되어서야 우리를 깨웠습니다. 아빠는 잠을 푹 자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줌마는 우리더러 앞마당을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모디 아줌마의 모자는 마치 호박 속에 갇힌 파리처럼 얇은 얼음층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전지 가위를 찾으려면 땅을 파내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뒷마당에서 수치된 채 꽁꽁 얼어붙은 철쭉을 멍하니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아줌마 물건을 갖다 드릴게요. 정말 안 됐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모디 아줌마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셨고 주름진 얼굴에 웃음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잼핀치, 난 늘 이보다 작은 집을 갖고 싶었단다. 마당이 좀 더 넓은 집 말이야. 이제는 더 넓은 땅에 철쭉을 심을 수 있게 된 거야. 모디 아줌마 슬퍼하시지 않네요? 놀라서 내가 엿졌습니다. 아빠는 그 집이 아줌마가 갖고 계신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셨거든요. 슬퍼한다고? 아니, 난 그 외양간 같은 집을 무척이나 싫어했단다. 내 손으로 불을 지를까 생각했던 게 아마 수백 번은 될 거야. 감옥에 갇힐 일만 없었다면 말이지. 하지만 진 루이지 핀치,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네가 잘 몰라도 내겐 어떻게든 해결해낼 방법이 있단다. 그렇지, 난 작은 집을 지어 몇 개를 세줄 거야. 엘라바마에서 제일 멋진 정원을 꾸밀 테다. 내가 정원을 꾸미기 시작하면 저 벨링그레이스 정원도 아마 초라하게 보일걸. 오빠랑 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그런데 어쩌다 불이 난 거예요? 오빠가 여쭙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영통에서 난 것 같은데 간밤에 화분 때문에 불을 피워놨거든. 그런데 진 루이즈, 지난밤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널 찾아왔었다던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오늘 아침 읍내에 가면서 말해주셨어. 정말이지, 나도 너하고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더라면 아마 뒤돌아볼 만큼의 판단력은 있었을 텐데. 모디 아줌마는 정말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모두 날려버렸고 그렇게 아끼던 마당이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아줌마는 잼 오빠와 내 일에 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셨던 겁니다. 아줌마는 내가 당황한 모습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에 대해 걱정했던 게 하나 있다면 불 때문에 생긴 위험과 소동이었어. 하마터면 이웃집 전체가 날아갈 뻔했잖아. 에이브리 씨는 아마 일주일 동안은 누워있어야 할 거야. 꽤 녹초가 되셨거든.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손이 좀 깨끗해지고 스테파니 크로포드가 보이지 않으면 아저씨에게 줄 레인 케이크를 만들 거야. 스테파니는 지난 30년 동안이나 내 요리법을 알아내려고 했거든. 내가 그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요리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비록 모디 아줌마가 양보해 그 요리법을 일러준다고 해도 아마 스테파니 아줌마는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디 아줌마는 언젠가 한번 내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요리법이라는 게 큰 컵으로 설탕 한 컵을 넣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고 맑아 법원 건물의 시계가 종을 치기 전에 찰칵하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디 아줌마가 코가 전에 보지 못한 색깔이 띠고 있기에 내가 여쭤봤습니다. 6시부터 여태역에 나와 있었단다.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쯤은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겠지. 아줌마는 두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흙과 마른 피가 들러붙은 손바닥에는 실금이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아니 손이 엉망이네요. 흑인에게 시키신 건 어떠세요? 오빠가 말하고는 아니면 스카웃이랑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고 덧붙일 때 오빠의 목소리에는 희생의 의도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휴 고맙구나. 하지만 네가 할 일은 저기 있잖아. 아줌마는 우리 집 마당을 가리키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저것 말이요? 내가 물었습니다. 갈키로 금방 없앨 수 있어요. 모디 아줌마는 입술을 조용히 움직이며 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잡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뜰 때도 여전히 낄낄대고 계셨습니다. 오빠는 아줌마가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역시 모디 아줌마답다는 거였죠. 야, 너 그 말 취소해. 내가 세실 제이콥스에게 내뱉은 이 말은 제 못바랑 내게 닥쳐올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공격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아빠는 내가 싸웠다는 말을 한 번만 더 들으면 혼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짓을 하기에는 철이 들었고 몸집도 크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참는 법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사람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도 하셨고요. 하지만은 아빠 말씀을 금세 까맣고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세실 제이콥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그 전날 학교 운동장에서 스카웃 핀치 아빠가 깜둥이들을 변호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오빠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실이 무슨 뜻을 한 말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한테 여쭤봐. 그럼 아빠가 대답해 주실 거였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깜둥이들을 변호하세요? 그날 저녁 나는 아빠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렇단다 스카웃. 그런데 깜둥이라고 말해선 안 돼. 그 말은 품이 없는 말이거든. 학교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제부턴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너만은 그러지 마라. 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잘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왜 저를 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빠는 두 눈에 재미있다는 기색을 띠고 부드럽게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타협을 했는데도 학교를 피하려는 작전은 입학 첫날부터 이런저런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지난 9월 초 일시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위장에 가벼운 이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센트를 주고 백선에 걸린 레이첼 아줌마네 가정부의 아들 머리통에 내 머리통을 비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겁니다. 아빠, 모든 변호사는 그러니까 다 흑인을 변호하나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세실이 아빠가 깜둥이를 변호한다고 한 거예요? 마치 아빠가 밀주라도 만드는 것처럼 말하던데요?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난 지금 흑인 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이름은 톰 로빈슨이고 읍내 쓰레기장 건너편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 캘퍼니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줌마는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단다. 아줌마 말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스카웃. 넌 아직 어려서 어떤 일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읍내에서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돌고 있단다.
이 사건은 특별해서 하계 법정이 열릴 때까진 재판이 열리지 않을 거야. 존 테일러 판사님이 친절하게도 그때까지는 연기해 주셨거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읍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이 군을 대표해서 주의회에 나갈 수 없고 너랑 네 오빠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는 말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야. 아빠가 그 사람을 변호하지 않으면 오빠랑 저랑 이제 더 아빠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어째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야, 스카웃.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격으로 보면 모든 변호사는 말이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막기 마련이란다. 내겐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래. 이 문제에 관해 어쩌면 학교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위해 한 가지만 약속해 주렴. 고개를 높이 들고 주먹을 내려놓는 거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어디 한번 머리로써 싸우도록 해봐. 배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건 좋은 일이란다. 아빠, 우리가 이길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으니까. 아빠는 아이크 핀치 사촌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이크 핀치 사촌은 메이콘 군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남부군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후드 장군 같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그 수염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아빠는 오빠랑 나를 데리고 그분을 찾아 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입맞춤을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오빠랑 나는 아빠와 아이크 사촌이 전쟁 이야기를 재탕하는 것을 공손히 듣고 있곤 했습니다. 에티커스, 내가 말해주지. 아이크 사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건 바로 그 미주리 협정 때문이었어. 하지만 만약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전에 했던 것처럼 꼭 그대로 할 거야. 앞으로도 뒤로도 한 발자국도 바뀌지 않고서 게다가 이번에 꼭 이기고 말 거야. 1864년 스톤윌 잭슨 장군이 이곳을 돌아갈 때였지. 아, 차차차, 내가 착각했구먼. 그땐 올드블라이트 잭슨 장군이 하늘나라에 계셨지. 그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스카웃, 이리 오렴.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빠의 무릎에 기어 올라가 아빠 턱 밑에 내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아빠는 나를 두 팔로 껴안으시고는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사정이 다르단다. 이번에는 우리가 북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과 싸우는 거야.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거라.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 친구들이고 이곳은 여전히 우리 고향이라는 걸 말이야. 이튿날 나는 아빠의 이 말씀을 잊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에서 세실 제이콥스와 마주쳤습니다. 너 그 말 취소하지 않을 거야? 그래, 어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세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러는데 너희 아빠는 망신거리래. 그리고 그 깜둥이는 물탱크에 매달아 놔야 한댔어. 나는 주먹으로 세실을 겨누었지만 아빠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는 주먹을 내리고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스카웃은 겁쟁이! 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싸움을 피한 것은 머리털 나고 그때가 처음이었죠. 어쨌든 세실과 싸웠더라면 아빠가 실망하셨을 겁니다. 아빠는 좀처럼 오빠나 내게 무엇을 부탁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겁쟁이라는 말을 듣는 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말씀을 기억한 나 자신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은 3주 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왔고 바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KCM의 흑백 사진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잼 오빠랑 나는 크리스마스를 복잡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좋은 점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잭 핀치 삼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우리는 메이콤 정션으로 잭 삼촌을 마중 나갔고 삼촌은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 좋은 점의 반대편에는 알렉산드라 고모와 프랜시스의 굳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고모의 남편인 지미 고모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는 언젠가 울타리에서 내려와 라는 말을 한 번 했던 걸 빼면 지금껏 내게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모부에게 관심을 기울일 까닭이 없었지요. 그건 알렉산드라 고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 사이가 무척 좋을 때 고모와 지미 고모부는 헨리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고 헨리는 성인이 되기가 무섭게 집을 떠나 결혼을 해서 프랜시스를 낳았습니다. 그 부부는 크리스마스 때며 프랜시스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는 자기들끼리 휴가를 즐겼습니다. 아무리 한숨을 내쉬어도 아빠는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핀치스 랜딩에 갔습니다. 고모의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이 프랜시스 행콕과 함께 억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요. 프랜시스는 나보다 한 살 많았고 나는 원칙적으로 걔를 멀리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좋아했고 내가 하는 천진난만한 놀이는 싫어했으니까요. 알렉산드라 고모는 아빠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나더러 바뀐 아이니 친척 아이니 하고 말할 때 나는 고모야말로 태어날 때 바뀐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핀치 집안의 대신에 크로포드 집안애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품어온 변호사나 판사들에 대한 생각은 환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치 산과 같다면 아마 알렉산드라 고모는 에베레스트 산에 견줄 수 있었을 겁니다. 내 어린 시절 내내 고모는 차갑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잭 삼촌이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짐꾼이 삼촌에게 기다란 짐꾸러미 2개를 넘겨주는 동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빠랑 나는 잭 삼촌이 아빠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실 때마다 늘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태 본 남자들 중 유일하게 서로 입맞춤을 나누는 사이들이었거든요. 잭 삼촌은 오빠와 악수를 했고 나를 높이 들어 올려 공중에 한 바퀴 빙 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잭 삼촌은 아빠보다 머리 하나만큼 작았습니다. 가족의 막내인 삼촌은 알렉산드라 고모보다 어렸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얼굴이 비슷했지만 고모보다는 잭 삼촌의 인상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삼촌의 날렵한 콧대와 턱을 무서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삼촌은 내게 겁을 주지 않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삼촌이 의사처럼 행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발에서 가시를 빼내는 것 같은 간단한 치료를 해줄 때마다 삼촌은 지금 어떠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대략 어느 정도 아프게 될 것이며 무슨 집게를 사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나는 발에 굽은 가시가 박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잭 삼촌이 나를 붙잡으시고는 괴상한 목사님 이야기로 나를 계속 웃겼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도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매일 목욕 가운을 입은 채로 문 앞에 서서 물 담뱃대를 물고 영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5분씩 설교를 해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삼촌에게 언제 가시를 빼낼지 일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삼촌은 핀셋으로 피 묻은 가시를 집어 올리면서 내가 웃을 때 벌써 빼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이라고 알려진 이론이라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짐꾼이 준 길고 가느다란 짐꾸러미를 가리키며 내가 삼촌에게 여쭤봤습니다. 너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삼촌이 대답하셨습니다. 로즈 에일먼은 어떻게 지내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로즈 에일머는 잭 삼촌의 고양이 이름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털이 노랗고 예쁘게 생긴 암컷인데 삼촌은 그 녀석이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잭 삼촌은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사진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정말로 귀여웠습니다. 갈수록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병원에 남아있는 손가락과 귀를 모조리 먹어치우거든. 와우, 정말 죽여주는 얘기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잭 신경 쓰지 마라. 그 애와 상대하다간 지칠 거다. 캘퍼니아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야. 잭 삼촌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말이 주는 매력도 매력이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아빠가 아시면 학교에 안 보내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계속 욕을 해댔던 겁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삼촌에게 그 거지 같은 햄 좀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잭 삼촌은 나를 가리키며 꼬마 아가씨 이따가 나 좀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잭 삼촌이 거실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삼촌은 나더러 와서 무릎에 앉으라는 신호로 자기 허벅지를 찰싹 하고 때렸습니다. 나는 삼촌 냄새가 좋았습니다. 알코올병처럼 뭔가 기분 좋은 달콤한 냄새가 났거든요. 삼촌은 내 앞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넌 엄마보단 아빠를 더 닮았어. 이제 바지도 조금 작겠는걸?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넌 죽여준다니 거지 같은 이니 하는 말을 좋아하는 모양이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좋아하지 않는단다. 잭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몹시 화가 날 때가 아니고선 말이야. 난 일주일 동안 너의 집에 머물 거고 내가 머무는 동안 그 어떤 말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스카웃.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난처해질 거야. 넌 커서 숙녀가 되고 싶은 거지? 나는 특별히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겠지. 자, 이제 트리를 만들러 가자. 우리는 잠들 때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 그날 밤 나는 오빠랑 내게 온 기다란 꾸러미 2개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빠랑 나는 그것들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아빠가 잭 삼촌에게 편지를 써서 선물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겨누지 마라. 오빠가 총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겨냥하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 형. 잭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해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완전히 손들었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우리를 떼어내는 데는 아빠가 법정에서 내시는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빠는 핀치스 랜딩에는 공기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전부터 사실 프랜시스를 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그 총을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했다간 영원히 압수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핀치스 랜딩은 높은 절벽 아래 36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끝에는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절벽 너머 시내 하류 쪽에는 낡은 목화 선착장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핀치 집안의 흑인들이 화물과 생산품을 짓고 얼음덩어리, 밀가루, 설탕, 농기구 그리고 여자들의 옷가지를 내리곤 했던 겁니다. 강가에서 뻗어나온 2개의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길이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길 끝에는 하얀 2층 집이 서 있었는데 우리 집안의 선조인 사이먼 핀치는 잔소리꾼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만년에 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빙 두른 나선형 계단은 그 시절의 일반적인 집과는 달랐습니다. 핀치 저택의 내부 구조를 보면 사이먼의 고지식함과 그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위층에는 침실이 6개 있었습니다. 4개는 딸 8명이 썼고 하나는 외아들인 웰컴 핀치가 썼으며 나머지 하나는 방문한 친척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지없었지만 딸들의 방은 오직 계단 하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들의 방과 손님 방은 또 다른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들의 계단은 1층 부모의 침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은 딸들이 밤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항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저택과 따로 떨어져 있었고 나무로 된 좁은 길을 통해 갈 수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는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부르거나 비상 경보를 울리기 위해 사용하던 녹슨 종 하나가 깃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미망인의 길이라는 막루가 있었지만 어떤 미망인도 그것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 막루를 통해 사이먼은 감독관을 감시하고 강의 배를 바라보고 근처 지주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간에 얽힌 흔한 전설도 하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약혼한 지 얼마 안 된 핀치 가문의 한 여자가 이웃에 들이닥친 침략자들한테 혼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혼수를 모두 차려입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녀는 딸들의 방에 들어가는 계단문에 꼭 끼어 물 세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핀치스 랜딩에 도착하자 알렉산드라 고모는 잭 삼촌에게 입맞춤을 했고 프랜시스도 잭 삼촌에게 입을 맞췄으며 지미 고모부는 말없이 잭 삼촌과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오빠랑 나는 프랜시스에게 선물을 줬고 프랜시스도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오빠가 나이를 의식하고 어른들 축에 끼는 바람에 나는 프랜시스와 놀아줘야 했습니다. 프랜시스는 8살이었고 올백으로 넘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았어? 내가 점잖게 물었습니다. 부탁했는 거 받았지 뭐. 프랜시스가 대답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반바지, 빨간색 가죽책 가방, 셔츠 5벌, 그리고 직접 매는 나비 넥타이를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좋은 거 받았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랑 나는 공기총을 받았어. 그리고 오빠는 화학실험기구를 장난감 총이겠지. 아니야, 진짜 총이야. 그리고 오빠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잉크를 만들어 준댔어. 그러면 그 잉크로 딜한테 편지를 쓸 거야. 프랜시스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내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표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봐. 아마 그엔 미쳐버릴걸? 프랜시스에게 말하다 보면 바다 밑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만나본 애들 중에서 제일 따분한 녀석이었으니까요. 모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까지 고자질할 수는 없었지만 알고 있는 거라면 모두 알렉산드라 고모에게 일러바친 애였습니다. 그러면 고모는 그것을 아빠에게 말씀하셨고 아빠는 그때의 판단에 따라 그 일을 잇거나 나를 야단치셨습니다. 난 아빠가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난 최선을 다해 애들을 키우고 있어. 하고 고모에게 말씀하실 때였지요. 그 일은 내가 멜빵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고모는 내 옷차림에 대해 그야말로 광적이었습니다. 바지를 입고 다니면 절대 숙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드레스를 입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고모는 바지를 입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모가 생각하는 품행이란 작은 스토브와 차 세트를 가지고 놀고 내가 태어날 때 고모가 준 진주 목걸이를 걸치는 거였습니다. 아빠의 외로운 삶에서 한 줄기 햇살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바지를 입고서도 얼마든지 한 줄기 햇살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고모는 여자란 햇살처럼 행동해야 한다느니 나는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지만 해마다 점점 못돼진다느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모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빠는 우리 집에는 이미 햇살이 충분하고 내 행동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만찬 때 나는 식당에는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랑 프랜시스는 어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고 말입니다. 오빠와 프랜시스가 작은 식탁을 졸업하고 큰 식탁으로 옮겨갔는데도 고모는 나를 오랫동안 계속 소외시켰습니다. 가끔 고모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집어 던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른 식구들과 함께 큰 식탁에 앉혀주면 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를 보여주겠노라고 고모에게 부탁해볼까 생각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아무 말썽도 피우지 않았거든요. 아빠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보시라고 조르자 아빠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손님이고 따라서 고모가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라 고모는 딸이 없어서 여자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음식 솜씨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기는 3종류나 되었고 식료품 선반에서 가져온 여름 채소들이며 복숭아 조림, 2종류의 케이크, 그리고 과일 디저트가 크리스마스 만찬을 품위 있게 장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른들은 거실에 멍한 표정으로 둘러앉으셨습니다. 오빠는 마룻바닥에 누웠고 나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가야지 아빠가 하도 졸린 목소리로 말씀하신 바람에 잘 듣지 못했습니다. 뒤쪽 현관 계단에서 프란시스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최고로 멋진 식사였어. 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요리를 잘하셔. 나한테 요리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남자애들은 요리를 하지 않아.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잼 오빠를 상상하고는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남자들도 모두 요리를 배워야 하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땐 시중을 들어줘야 한댔어.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난 딜이 내 시중을 드는 건 싫어. 오히려 내가 그의 시중을 들고 싶지. 내가 대꾸했습니다. 딜이라고? 그래, 아직 그 얘기 안 했지? 우리는 어른이 되자마자 결혼할 거야. 지난 여름에 걔가 나한테 청혼했거든. 그러자 프란시스가 비웃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왜? 걔가 어때서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딜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름마다 레이치 아줌마는 집에 머문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꼬맹이 말하는 거야? 응, 바로 걔야. 걔라면 다 알고 있지.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걘 집이 없고 집이 없기 왜 없어. 머리디언에서 살고 있거든. 이 친척 집에서 저 친척 집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래. 레이첼 아줌마는 여름마다 걔를 맡기는 거고. 아니거든. 프란시스는 나를 쳐다보고 이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진 루이즈, 넌 가끔 꽤나 바보 멍텅구리 같더라. 몰라도 너 몰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할머니 말씀처럼 네 아빠가 널 또돌이 개와 함께 멋대로 싼돌아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해도 그건 네가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 너를 탓할 일은 아니고 게다가 네 아빠가 깜둥이 애인인 것도 내 탓은 아니겠지? 하지만 내 말은 나머지 집안 전체 먹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야. 프란시스, 도대체 지금 무슨 개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방금 내가 한 말 그대로야.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네 아빠가 너를 멋대로 돌아다니 내버려 두는 것보다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쁜데다가 깜둥이 애인 노릇까지 한다면 우린 2번 다시는 메이크업에서 얼굴을 드러다닐 수 없을 거래. 내 아빠가 지방만세를 시키고 있단 말이지. 프란시스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좁은 길을 따라 옛날 부엌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스카운의 아빠는 깜둥이 애인이래요.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집어치는 게 좋을걸? 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계단에서 뛰어내려 좁은 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프란시스의 목덜미를 잡는 건 누워서 떡먹기였습니다. 그러고는 어서 그 말을 취소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프란시스는 몸을 휙 돌려 빠져나가서는 옛날 부엌 안으로 달려가면서 깜둥이 애인 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사냥감에게 몰래 다가갈 때는 느긋하게 시간을 갖는 게 상책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조바심이 나서 제 발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프란시스가 부엌문에 나타났습니다. 진 루이즈, 너 아직도 화났어? 프란시스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별로.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좁은 길로 걸어 나왔습니다. 프란시스, 너 그 말 취소할 거지? 하지만 조바심이 난 건 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다시 부엌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5분쯤 그곳에 앉아 있는데 그때 알렉산드라 고모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디 갔을까? 저기 부엌에 들어가 있대요. 거기서 놀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문가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진 루이즈가 날 여기 가둬놓고 내보내주지 않아요. 진 루이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알렉산드라 고모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모, 난 프란시스를 저기 가두지 않았어요. 붙잡아 두지도 않았고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지금도 안 내보내주고 있는걸요?
프란시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여태껏 싸우고 있었던 거니? 할머니, 진 루이지가 나를 화나겠어요. 프란시스가 소리쳤습니다. 프란시스, 어서 나와. 진 루이지 한마디만 더 대꾸하면 네 아빠한테 이를 거다. 조금 전 너희들이 개 같은 일을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그런 말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구나. 알렉산드라 고모는 남의 말을 잘 엿듣는 분이었습니다. 고모가 사라지자마자 프란시스가 고개를 쳐두고 이죽거리며 나왔습니다. 나한테 덤비지 마.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으로 뛰쳐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잔디를 발로 차거나 가끔 뒤돌아보며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현관으로 나와 우리를 쳐다보다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프란시스는 미모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프란시스가 내뱉었습니다. 나는 걔한테 도대체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혹시 잭 삼촌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프란시스는 있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못 들었냐고 대꾸했습니다. 안 괴롭힐게, 내가 말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조심스럽게 나를 쳐다보고는 지금쯤이면 내 화가 충분히 가라앉았을 거라고 판단을 내린 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깜둥이 애인. 이번에 나는 주먹으로 프란시스의 앞니를 갈겼습니다. 왼손이 아파서 오른손을 내질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잭 삼촌이 내 두 팔을 내 허리에 붙이고는 꼼짝하지 마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라 고모는 손수건으로 프란시스의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뺨을 어루만지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프란시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아빠와 오빠와 지미 고모부가 뒤쪽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지? 잭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프란시스와 나는 서로 상대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진 루이지가 나한테 갈보라면서 달려들었어요. 프란시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스카웃? 잭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잭 삼촌은 나를 내려다보실 때 표정이 알렉산드라 고모와 똑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난처해질 거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나한테 분명히. 삼촌, 맞아요. 그러셨어요. 하지만 지금 넌 난처해진 거야.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까 아니면 달아날까 재면서 결심을 못한 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달아났지만 잭 삼촌이 나보다 더 빨랐습니다. 갑자기 잔디밭에 빵 부스러기를 하나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신 삼촌하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믿고 너무 싫어요. 삼촌이 내일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내 엉덩이를 때리는 잭 삼촌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아빠한테 달려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아빠는 그래도 싸다면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기어 올랐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장 내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오빠가 위로의 말 같은 걸 하려 했지만 그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7, 8군데가 불긋했습니다. 상대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잭 삼촌이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잭 삼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또다시 혼내주겠다고 하여서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삼촌이 방으로 들어오시자 나는 방 기퉁이를 가서 삼촌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스카웃, 아직도 삼촌이 미워?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삼촌. 네가 그 일로 날 나쁘게 생각할 줄 몰랐어. 너한테 실망했는걸?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삼촌이 날 나쁘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돌아다니면 안 돼. 삼촌은 불공평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공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자 잭 삼촌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어째서? 삼촌은 참 좋은 분이세요. 오늘 삼촌이 나한테 그러신 뒤에도 난 삼촌을 사랑해요. 하지만 삼촌은 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삼촌은 두 손을 허리에 짚고는 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지인 루이즈. 어째서 내가 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네가 한 행동은 폭력적인 데다 버릇 없고 입버릇이 사나운.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건방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촌한테 할 말이 있어요. 잭 삼촌이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일자로 이어진 눈썹 밑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말해봐.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삼촌은 나한테 내 입장을 말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 대신 곧바로 나를 나무라셨죠. 오빠랑 내가 싸울 때 아빠도 오빠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말도 함께 들어주시거든요. 둘째, 삼촌은 최고로 화가 날 때 말고는 절대로 그런 말을 써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프랜시스 머리통을 박살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었어요. 잭 삼촌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스카우, 내 입장이라는 게 뭐야? 프랜시스가 아빠를 뭐라고 불렀는데 그 말을 취소시킬 수가 없었어요. 프랜시스가 아빠를 뭐라고 불렀는데? 껌둥이 애인이라고요. 그게 무슨 짓인지는 잘 모르지만 프랜시스가 말할 때 보니까 삼촌, 지금 당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 하나님께 맹세코 거기 가만히 앉아서 프랜시스가 아빠에 대해 뭐라고 짓거려 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그 애가 내 아빠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지? 네, 삼촌, 그 말 말고도 더 많은 걸 말했어요. 아빠가 집안을 망신시키고 오빠랑 나를 마음대로 쏘다니도록 내버려 두고. 잭 삼촌의 표정을 보아하니 내가 또다시 난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촌이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프랜시스가 난처해지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밤에라도 당장 그곳에 다시 찾아가고 싶구나. 삼촌, 제발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누나도 이 일을 알아야 하고 그런 생각은 내가 그 녀석을 손봐줄 때까지 기다리거라. 삼촌, 제발 나하고 약속해 주세요. 제발요. 아빠에게 이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빤 저번에 나한테 아빠에 관한 소문 가지고 화내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다른 문제로 우리가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발 약속해 주세요. 하지만 프랜시스가 그러고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받았던 거예요, 삼촌. 내 손에 붕대를 감아 주실 수 있어요? 아직도 조금 피가 나요. 물론이지. 네 손보다 더 싸매주고 싶은 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잭 삼촌은 기사처럼 허리를 굽히며 나를 욕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내 소마대를 닦아내고 붕대를 감는 동안 삼촌은 시력이 아주 나쁜 웃기는 노신사 이야기로 나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 신사는 호주라는 이름의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읍내에 갈 때면 인도 위에 갈라진 모든 금을 헤아렸던 겁니다. 자, 이제 됐어. 결혼바지 낄 손가락에 숙녀닿지 못한 흉한 상처가 남게 될 거야. 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지, 고마가씨? 갈보가 뭐예요? 잭 삼촌은 갑자기 나이 많은 어느 수상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수상은 하원 의회에 앉아서 깃털들을 후후 불어 떨어뜨리지 않고 공중에 계속 떠있게 하는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통 당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삼촌은 내 질문에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나한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잠잘 시간이 되자 나는 물을 마시러 복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잭 삼촌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는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그거 왜? 애들이 낳을지도 모르니까. 잭, 결혼을 하면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오후에 형 딸에게 첫 번째 강의를 받았거든. 스카웃이 나더러 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 뭐야? 근데 걔가 옳았어, 형. 스카웃이 내가 자기를 어떻게 다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맙소사 그 애를 험하게 다룬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아빠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 앤 그래도 싸. 그러니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라. 나는 잭 삼촌이 아빠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나 하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삭일 따름이었죠. 스카웃이 상스러운 욕을 쓰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런데 걔는 자기가 쓰는 욕의 절반도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 나한테 갈보가 뭐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그래서 말해줬어?
아니, 그 대신 멜버른 경에 대해 말해줬지. 잭, 어린애가 뭘 묻거든 반드시 그대로 대답해줘. 지어내지 말고. 애들은 역시 애들이라지만 대답을 회피하는지는 어른들보다도 빨리 알아차리거든.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면 애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아빠가 생각에 잠긴 듯 아니야 하고 짧게 읊조리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넌 스카웃의 행동에 답을 준 거야. 비록 그 이유는 좀 빗나갔지만 요금 모든 애들이 거쳐야 하는 한 단계야.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애들은 자연의 욕을 쓰지 않게 되어 있어. 하지만 성급한 성질은 그렇지가 않거든. 스카웃은 분별력을 배워야만 해. 앞으로 몇 달 뒤 겪을 일을 고려하면 말이야. 하지만 그 앤 잘 해나가고 있어. 잼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이젠 그 애 제 오빠가 하는 본을 따르고 있거든. 가끔 가도 도움이 좀 필요할 뿐이지. 형은 단 한 번도 스카웃을 때린 적이 없으면서. 그건 그렇지. 지금까지 말로 그럭저럭 해왔어, 잭. 그 앤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내 말을 잘 듣고 있어. 물론 기대에 반밖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닌데, 잭 삼촌이 대꾸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애가 노력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얼마 안 있어 곧 아이들이 몇몇 추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재미 분별력을 잃으리라 걱정하진 않지만 스카웃은 자존심이 걸려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거든. 나는 잭 삼촌이 나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애무새 죽이기 일부 6화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렸을 적 말갈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도 스카웃과 만만치 않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남학생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많이 마음을 졸이시곤 하셨죠. 네, 오늘은 이만 1부 6화를 끝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주호님의 우리의 안녕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